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장 건초를 걷어들이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애쓰고 땀 흘려야 했던가.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그만한 보상을 받았다. 수확량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것이다. 때로는 일이 힘들기도 했다. 농구란 인간이 사용하도록 고안된 것이지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뒷다리로 서야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도구는 모두가 동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크나큰 장애였다. 그러나 돼지들은 지혜로워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었다. 말만 보더라도 그들은 밭에 대해 구석구석 훤히 알고 있어서 실상 풀을 베고 괄퀴질하는 것은 존스와 그의 일꾼들보다 훨씬 잘했다. 돼지들은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동물들을 지휘 감독했다.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통솔권을 장악하는 것은 당연했다. 복서와 클로버는 제 몸에 제초기와 썰애를 달고 경우에 따라 이랴 동무 또는 워이 돌아 동무 하고 소리치며 뒤따르는 돼지와 함께 꾸준히 들판을 빙빙 돌았다. 제일 나약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들이 건초를 뒤집고 거두어 들이는 일에 참여했다. 오리와 암탉마저 하루 종일 햇볕 속을 왔다 갔다 하며 부리로 한 줌씩 건초를 날랐다. 마침내 그들은 존스 씨와 그의 일꾼들이 을에 걸렸던 것보다 이틀이나 빨리 수확을 끝냈다. 게다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가장 많은 수확이었다. 낭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암탉과 오리가 그 날카로운 눈으로 한 입도 버리지 않고 모았던 것이다. 그리고 농장 동물은 한 입도 훔쳐먹지 않았다. 그 여름 내내 농장 일은 시계처럼 정확히 진행되었다. 동물들은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할 만큼 행복했다. 한 입 한 입 먹는 음식마다가 벅차고 짜릿한 즐거움이었다. 이제 그것은 인색한 주인이 조금씩 나누어주는 먹이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위해 자력으로 생산한 진실로 그들 자신의 음식이었다. 하잘것없이 기생하던 인간들이 없어지자 각자가 먹을 식량도 더 많아졌다. 비록 동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지는 못할지라도 여가 역시 더 많아졌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다. 예를 들면 가을이 되어 곡식을 걷어들여야 하는데 농장에 탈곡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곡식을 옛날식으로 발로 밟아 털고 후후 불어 껍질을 날려버려야 했다. 그러나 지혜로운 돼지와 건장한 근육을 가진 복서가 항상 이런 공경을 뚫고 헤쳐나갔다. 복서는 모든 동물들이 부러워하는 감탄의 대상이었다. 그는 존스 씨가 있던 시절에도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었지만 이제는 말 세목보다 더 힘차게 보였다. 농장의 모든 일이 그의 튼튼한 어깨에 걸려있는 듯한 날들도 때때로 있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는 가장 힘이 많이 드는 곳에서 밀고 당기고 했다. 그는 아침에 다른 동물들보다 반 시간 일찍 일어나기 위해 수탉 한 마리와 미리 약속을 하였다. 그리하여 정규 일과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절실히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곤 했다. 문제가 생길 때나 곤란에 부딪힐 때마다 그가 하는 대답은 내가 좀 더 일하지.
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자기 개인적 좌우명으로 삼았다. 다른 동물들은 자기 능력에 따라 일을 했다. 예를 들면 암탉과 오리는 흩어진 이삭들을 모아 곡식을 5부셀이나 늘렸다. 어느 누구도 도둑질은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배급량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고 옛날이면 일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싸우고 물고 질투하는 일도 거의 사라졌다. 거의 아무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몰리는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았고 발굽에 돌이 끼었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일을 그만두는 버릇이 있었다. 그런데 고양이의 행동에 어딘가 이상한 데가 있었다.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고양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곧 밝혀졌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사라졌다가는 식사 시간이 되거나 일이 끝나는 저녁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스런 표정을 하고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아주 그럴듯한 구실을 댔고 또 무척 다정하게 살랑거렸기 때문에 그녀의 선의를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당나귀인 벤자민 영감은 봉기 후에도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았다. 그는 게으름을 피우지도 과외의 일을 자진해서 맡지도 않으면서 존스 시대와 똑같이 느릿느릿 완고한 태도로 일했다. 봉기라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의견도 표시하려 들지 않았다. 존스 씨가 없어진 지금이 더 행복하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다만 당나귀는 오래 살아요. 당신들 누구도 죽은 당나귀는 본 적이 없을 거요. 라고만 말했다.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이 수수께끼 같은 대답으로 만족해야 했다. 일요일에는 일이 없었다. 아침 식사는 평상시보다 1시간 늦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매주 어김없이 거행되는 의식이 시작되었다. 먼저 기개양식이 있다. 스노볼이 마구간에서 존슨 씨가 쓰던 낡은 초록빛 책상볼을 찾아내어 거기에다 흰색으로 발굽과 뿔을 그렸던 것이다. 이것이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농장 정원의 개양대에 개양되었다. 스노볼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개는 영국의 들판을 표현하기 위해 초록색이며 발굽과 뿔은 마침내 인류가 멸망했을 때 수립될 미래의 동물공화국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개양식이 끝나면 모든 동물들은 회합으로 알려진 총회를 하러 큰 창고로 행진에 들어간다. 여기서 다음 주에 작업이 계획되고 각종 방안이 제안 토의되었다. 결의안을 제출하는 동물은 항상 돼지들이었다. 다른 동물들은 투표하는 방법은 터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자기들 나름의 방안은 결코 생각해낼 수 없었다. 스노볼과 나폴레온은 토의에서 단연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들 둘의 의견이 일치한 적은 한 번도 없음이 밝혀졌다. 둘 중 하나가 무엇이든 제안을 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일을 할 수 없게 된 동물들을 위한 휴양소로 과수원 뒤에 작은 목장을 할애하자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조차 그 자체로 보아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각종 동물들의 적절한 은퇴 연령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회합은 언제나 영국의 동물들 제창으로 끝냈고 오후는 오락 시간으로 할당되었다. 돼지들은 마구간을 그들의 본부로 정했다. 그들은 여기서 저녁 때마다 농장 집에서 가져온 책을 통해 대장장이 일, 목공일,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기술들을 연구했다. 스노볼은 또 다른 동물들을 그 자신이 명명한 동물위원회로 조직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이 일에 지칠 줄 모르는 집념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읽고 쓰는 학급을 편성한 것 외에도 암탉들에게는
계란생산위원회, 암소들에게는 꼬리청결동맹, 야생동무 재교육위원회. 이것은 쥐와 토끼를 길들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양들에게는 순백모 운동 등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었다. 대부분 이런 계획들은 실패로 돌아갔다. 야생 짐승들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거의 바로 깨져버렸다. 그들은 전과 똑같은 행동을 계속했으며 관대하게 대우해주면 다만 그걸 이용할 뿐이었다. 고양이는 재교육위원회에 참가한 며칠 동안은 무척 적극적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지붕 위에 앉아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참새들과 이야기를 해보았다. 그녀는 모든 동물들이 이제 동무가 되었으니 원한다면 어느 참새라도 이리 날아와서 자기 발등에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새들은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 반과 쓰기 반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가을이 되었을 때는 거의 모든 농장 동물들이 어느 정도 글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돼지들이야 이미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었고 개들은 아주 잘 읽을 수 있을 만큼 공부했지만 7계명 외에 다른 것을 읽는 데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했다. 염소 뮤리엘은 개보다 좀 더 잘 읽을 수 있었고 때로는 저녁에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신문 스크랩을 다른 동물들에게 읽어주기도 했다. 벤자민은 어느 돼지보다도 잘 읽을 수 있었지만 자기 실력을 발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적어도 그가 알고 있는 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클로버는 알파벳 전부를 배웠지만 붙여서 사용할 줄은 몰랐다. 복선은 D자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었다. 그는 그 커다란 발굽으로 흙에다 A, B, C, D를 쓰고는 귀를 뒤로 축 늘어뜨리고 때로는 앞머리를 흔들면서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그 다음 것을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는 여러 차례 E, F, G, H를 배웠지만 그 글자들을 알았을 때는 A, B, C, D를 잊어버렸던 것이 밝혀졌다. 마침내 그는 처음 4글자만으로 만족하기로 마음먹었고 하루에도 한두 차례 기억을 되살려 그 글자들을 써보곤 했다. 몰리는 자기 이름을 이루고 있는 글자 6개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나뭇가지로 말쑥하게 자기 이름을 맞춰놓고는 꽃 한두 송이로 그걸 장식한 다음 그 주위를 빙빙 돌며 감탄하곤 했다. 그 밖에 다른 동물들은 A자 이상 배울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양, 암탉, 오리 같은 좀 더 둔한 동물들은 7계명을 애울 수조차 없음이 판명되었다. 스노볼은 한참 동안 고심한 끝에 7계명을 4다리는 좋고 2다리는 나쁘다는 한마디의 격언으로 훌륭히 요약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 격언에 동물주의의 기본 원칙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한 자는 누구든지 인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새 종류들은 처음에 자기네들도 다리가 둘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반대했지만 스노볼이 그렇지 않다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새 날개도 발이요 동무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추진기관이지 조작기관이 아니오. 따라서 그건 다리로 간주되어야 하오. 인간만이 갖는 특징은 모든 악덕을 자행하는 도구인 손이란 말이오. 새들은 스노볼의 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설명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둔한 동물들은 모두 이 새로운 격언을 외우기 시작했다. 헛간 한쪽 벽 7계명이 적혀진 위에 4다리는 좋고 2다리는 나쁘다를 그보다 큰 글씨로 써놓았다.
이 격언을 한번 외우자 양들은 이 말을 무척 좋아해서 때로 들판에 누워있을 때면 모두가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는 것을 음매음매 외치며 몇 시간이고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나폴레온은 스노블이 조직한 위원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는 어린 것들의 교육이 벌써 다 자란 동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시와 블루벨은 건초를 거둬들인 직후에 새끼를 낳았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는 튼튼한 강아지가 9마리나 생겼다. 강아지들이 젖을 떼자 나폴레온은 그들의 교육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어미로부터 빼앗아갔다. 그는 마구간에서 사다리를 놓아야 올라갈 수 있는 외양간 다락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 숨겨두었기 때문에 농장의 다른 동물들은 곧 그들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우유가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비밀은 곧 풀리게 되었다. 그것은 매일 돼지들의 먹이 속에 섞여 들어갔다. 이제 풋사과가 익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람에 떨어져 과수원 풀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동물들은 당연히 이 사과들을 똑같이 나눌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떨어진 사과들을 모두 주워 모아 돼지들이 먹도록 마구간으로 가져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몇몇 다른 동물들은 투덜거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모든 돼지들이 즉 스노볼과 나폴레온조차 이 점에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것이다. 스킬러가 다른 동물들에게 적절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가 외쳤다. 동무들, 여러분들은 우리 돼지들이 이기심과 특권의식으로 이렇게 한다고는 생각지 않겠지요? 실제로 우리 중 상당수가 우유와 사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갖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우유와 사과는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동무들, 돼지의 건강에 절대 필요한 물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 돼지들로 말하면 두뇌 노동자들입니다. 이 농장의 모든 경영과 조직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여러분들의 복지를 살피고 있소. 우리가 우유를 마시고 사과를 먹는 건 당신들을 위해서란 말입니다. 돼지가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소? 존스가 돌아올 거요. 그렇소. 존스가 돌아와요. 틀림없어요, 동무들. 스킬러는 이리저리 펄쩍거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거의 애원하듯이 외쳤다. 분명 여러분 가운데 존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는 아무도 없겠지요. 자, 이러고 보니 동물들이 철저히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존스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자 더 이상 누구도 말할 수가 없었다. 돼지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리하여 우유와 떨어진 사과는 그리고 다 익었을 때 걷어들일 사과도 돼지들만을 위해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점은 더 이상의 논쟁 없이 가결되었다. 제4장 늦여름이 되었을 때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소식이 주의 반쯤에 퍼져나갔다. 스노볼과 나폴레온이 매일 비둘기들을 이웃 농장에 날려보내 거기 있는 동물들에게 봉기 이야기를 전해주고 영국의 동물들 노래를 가르쳐 주게끔 했기 때문이다. 이동안 존스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월링톤의 레드 라이온 술집에 주저앉아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한패거리의 동물들에 의해서 자기 소유지에서 쫓겨났다는 엄청난 불의를 늘여놓으며 불평을 털어놓았다. 다른 농장주들은 그를 동정했지만 처음에는 그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 제각기 마음속으로는 존슨 씨가 당한 불행을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은밀히 했다. 동물 농장과 붙어 있는 두 농장의 주인 간의 사이가 늘 나빴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중 폭스우드란 이름을 가진 농장은 넓기는 하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은 고리타분한 구식 농장으로 숲이 너무 무성했고 목장 전부가 황폐해졌으며 울타리도 엉성했다. 이 농장의 주인 필킹톤 씨는 계절에 맞춰 낚시나 사냥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낙천적인 건달 농부였다. 핀치필드라는 또 하나의 농장은 그보다는 작지만 관리가 잘 되었다. 이 농장의 주인 프리데릭 씨는 영리한 사람으로 언제나 소송에 걸려 있었고 부당한 거래를 한다는 평판을 받고 있었다. 이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 싫어해서 자기들 공동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조차도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두 사람은 동물 농장의 봉기 소식에 아연실색하여 자기네 동물들도 그런 것을 배울까봐 무척이나 걱정을 했다. 처음 그들은 동물들이 자기들 스스로 농장을 관리한다는 생각을 비웃으며 경멸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2주일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떠벌렸다. 그들은 매너 농장에 그들은 동물 농장이란 이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너 농장이라 부르기를 고집했다. 동물들은 끝없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급기야 굶어 죽고 말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러나 상당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굶어 죽지 않자 프리데릭과 필킹톤은 태도를 바꾸어 동물 농장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악행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곳 동물들은 서로의 고기를 뜯어먹는 일을 자행하며 벌겋게 달군 말편자로 서로를 고문하고 암놈들을 공동 소유한다고 떠들어댔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역행한 데서 야기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말 그대로 믿는 자들은 없었다. 인간들은 쫓겨나고 동물들이 스스로의 일을 관리한다는 기적의 농장에 관한 소문은 애매하게 왜곡된 형태로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그리하여 그 해 내내 봉기의 물결이 그 지방 일대에 파문을 일으켰다. 언제나 말을 잘 듣던 황소가 갑자기 사나워졌고 양은 울타리를 넘어뜨렸으며 토끼풀을 먹어젖혔다. 암소는 물통을 차던졌고 사냥에 쓰는 말은 담을 뛰어넘으려 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타고 있는 사람을 한쪽으로 팽개쳐 넘어뜨렸다. 무엇보다 영국의 동물들의 곡조와 가사가 널리 알려졌다. 그것은 놀라운 속도로 퍼졌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긴 했지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어쩔 수는 없었다. 그들이 아무리 동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처럼 천박한 생각을 노래로 부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노래를 부르다 붙들린 동물들은 회초리를 맞았다. 그렇지만 그 노래를 막을 도리는 없었다. 티티새들은 울타리에서 그 노래를 제재거렸고 비둘기는 누름나무에서 구구거려 대장간의 쨍쨍거리는 소리와 교회의 종소리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 노래에 귀 기울일 때
그 노래에서 미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의 소리를 듣고는 내심 부르르 전율을 느꼈다. 10월 초 곡식을 베어 낯가리로 쌓아놓고 일부는 벌써 타작을 해놓았을 때 한때의 비둘기들이 하늘을 훨훨 날아와 몹시도 흥분한 모습으로 동물 농장의 마당에 내려앉았다. 존스와 그의 일꾼들이 폭스우드와 핀치필드에서 온 5명과 함께 5판자 문으로 들어와 농장으로 이르는 마찻길을 올라오고 있다는 정갈이었다. 그들은 모두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존스는 손에 총을 잡고 선두에 서서 전진하고 있었다. 분명히 그들은 농장의 탈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이며 만반의 준비도 갖춰져 있었다. 농장 집에서 찾아낸 줄리어스 시저의 낡은 전기를 연구해온 스노볼이 방어 작전의 책임을 맡았다. 그는 신속히 명령을 내렸고 2분도 안 되어 모든 동물들이 제자리에 위치했다. 사람들이 농장 건물로 접근해 오자 스노볼이 최초의 공격을 개시했다. 35마리나 되는 비둘기들이 일제히 사람들 머리 위로 이리저리 날면서 공중에서 그들에게 찍찍 똥을 갈겼다. 사람들이 이것을 피하고 있는 사이에 울타리 뒤에 숨어있던 거위들이 뛰쳐나와 그들의 종아리를 매섭게 쪼아댔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의 혼란을 일으키려는 가벼운 전초전에 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몽둥이로 쉽사리 거위들을 퇴치해버렸다. 스노볼은 여기서 2번째 공격을 시작했다. 뮤리엘과 벤자민 그리고 모든 양들이 스노볼을 선두로 하여 사방에서 덤벼들어 사람들을 찌르고 받고 하며 공격하는 한편 벤자민은 빙 돌아 그 작은 발굽으로 사람들을 쳐서 때려 눕혔다. 그러나 몽둥이를 들고 징박은 장화를 신은 인간들이 그들에게는 힘에 겨운 강적이었다. 스노볼이 갑자기 후퇴하라는 신호로 꽥꽥 소리를 지르자 모든 동물들은 되돌아서 문을 통해 마당으로 도망쳤다. 사람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예상한 대로 적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자 그들은 무질서하게 추격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스노볼이 의도한 것이었다. 그들이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외양간에 복병하고 있던 3마리의 말과 3마리의 암소 그리고 돼지들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그들을 차단했다. 그때 스노볼이 공격의 신호를 보냈다. 그는 직접 존스에게 달려들었다. 존스는 그가 달려드는 것을 보자 총을 들어 발사했다. 총알은 스노볼의 등에 핏자국을 내며 스쳐가 양 한 마리를 쓰러뜨렸다. 그 순간을 놓칠세라 스노볼은 15스톤이나 되는 몸집을 존스의 다리에 내던졌다. 이에 존스는 똥무더기 속으로 털썩 쓰러지면서 손에서 총을 놓쳤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무시무시한 장관은 복서의 모습이었다. 그는 뒷발로 우뚝 서서 마치 종마처럼 징박은 커다란 발굽으로 뒷걸음질을 하고 있었다. 그의 일격은 폭스우드에서 온 마부의 머리통을 쳐서 진흙 바닥에 쭉 뻗게 만들었다. 이 광경을 보자 몇몇 사람들은 몽둥이를 팽개치고 도망치려 했다.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다음 순간 모든 동물들이 일제히 마당을 돌며 그들을 추격했다. 그들은 찌르고 차고 물고 짓밟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농장에 동물치고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원수를 갚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고양이마저 느닷없이 지붕에서 소몰이꾼 어깨로 뛰어내려 발톱으로 목을 핥히자 그는 무섭게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앞이 열렸고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 마당으로부터 뛰어나와 큰 길로 도망쳤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격한 지 5분도 못 되어 뒤쫓아와 사방에서 쪼아대는 거위떼를 떨치며
자기들이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던 그 길로 치욕적인 후퇴를 하고 말았다. 한 명만 남겨두고 사람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다. 마당으로 들어온 복서가 흙 속에 얼굴을 처박은 마부를 발굽으로 흔들며 젖혀놓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마부 소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죽었군.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내가 발에 징을 박았다는 것을 잊어버렸어. 내가 일부러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믿어줄까? 복서가 비탄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상은 금물이요 동무, 전쟁은 전쟁이요. 오직 선량한 인간만이 죽는 법이요. 상처에서 여전히 피를 뚝뚝 흘리며 스노볼이 외쳤다. 난 목숨을 빼앗고 싶진 않아요. 비록 인간의 목숨이라도 말이요. 복서는 되풀이해서 말했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몰리는 어디 있지?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정말 몰리가 없어졌다. 잠시 동안 모두 놀랐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상처를 입혔거나 끌고 갔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가 여물통 건초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자기 마구간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총소리가 나자마자 재빨리 도망쳤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내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기절했을 뿐이었던 마부 소년이 이미 정신을 차려 재빨리 도망쳐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물들은 미친 듯이 흥분한 상태로 다시 모여들어 저마다 한껏 소리 높여 제 무공을 떠들어댔다. 즉흥적인 승전 축하 행사가 벌어졌다. 길을 개양하고 영국의 동물들을 몇 차례 부른 후 목숨을 잃은 양을 위해 엄숙한 장례식을 거행하고 나서 그녀의 묘 위에 산사나무를 심어주었다. 무덤 옆에서 스노볼은 짤막한 연설을 통해 모든 동물들은 필요하다면 동물농장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들은 무공훈장 제1급 동물영웅을 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스노볼과 복서에게 이 훈장을 수여했다. 그 훈장은 노쇠로 된 메달로 그들은 마구간에서 발견한 낡은 마구 쪽을 갖고 있었다. 일요일과 공휴일이면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제2급 동물영웅 훈장도 만들어 그것을 전사한 양에게 주서했다. 이 전투를 뭐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왈가왈부 의견이 분분했으나 마침내는 복병이 튀어나온 곳의 이름을 따서 소외양간 전투라고 명명했다. 존스 씨의 총이 진흙 속에 엎어져 있는 것을 찾아냈고 농장집 탄약통에 총알이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그 총을 마치 대포처럼 깃대 밑에 걸어놓아 1년에 2차례 소외양간 전투 기념일인 10월 20일과 봉기 기념일인 성유한 제일에 축포를 쏘도록 결정했다.